오늘 우연히 뉴욕타임스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종이신문과 기존 언론 매체가 새로워진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뉴욕타임스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40살이 채 안 된 젊은 사주인 아서 설스버거는 뉴욕타임스 온라인 버전에 대한 다양한 시도, 또 자질있고 유망한 기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등으로 무려 유료 구독자 470만 명이라는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그중 단연 기억에 남는 것은 컨텐츠가 좋은 기사가 아니라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기사를 끊임없이 싣겠다라는 각오였는데요. 컨텐츠 그리고 저널리즘의 차이는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널리즘의 뜻을 찾아보고 종합해 보니까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무엇보다도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설스버거는 컨텐츠는 SNS에 올리는 글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저널리즘이다라는 조금은 오만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식 택시 기사들의 연쇄 자살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무려 450명의 택시 기자를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기획기사 시리즈를 위해 1년이 넘는 기간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흔한 사례라고 저 역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현안 기사로 속보 경쟁을 시키는 한국의 언론 환경, 데스크, 그리고 기자들이 생각이 났고 또 한 달 전쯤에 외국에서 만났던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저널리즘은 튼튼하다. 네, 부럽네요.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화제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검찰개혁이 핵심 키워드였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는데 대검에서도 5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또 모셔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여기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짧게 속보 하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과 유럽연합이 새 브렉시트안에 합의를 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을 해줄 것을 촉구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합의안이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사실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이제 브렉시트가 조금 스무드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자세한 소식 더 들어오게 되면 후속 보도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대검에서도 내놓고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이제 챙기겠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검에서 내놓는 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대검에서 내놓는 안도 지난 9월 30일에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총장이라고 지목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 자체 개혁안을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검찰의 이제 셀프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또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은 이러한 검찰의 개혁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위에 법무부 내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이라든지 네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겠네요. 그렇죠.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 자체를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합해갖고서는 좋은 게 나오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AS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이 공수처 법안에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은 안 들어가 있다라고. 근데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강조했던 거는 국회의원하고 수사 대상이긴 한데요.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긴 한데 기소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은 되는데 기소 대상은 아니다. 네, 국회의원이. 그래서 제한된 기소권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군요.
네, AS가 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네. 여쭤보셔갖고 네. 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예.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셨고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대요. 네. 공수처가 되면은 만약에 네. 빨리 이게 된다면 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데 아니 뭐 이미 장관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가져가나요? 그 장관직에서 퇴직한 네네.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도 네. 이제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정말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에 네. 대해서는 이미 사무소 위조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곧 네. 뭐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단계이고요. 또 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라든지 다른 뭐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진행돼 있고 네. 기소를 한다면 기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곧 뭐 이제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공수처법은 가장 빨리 통과되면 지금 10월 말에 네. 통과될 수 그렇죠. 있는데 10월 29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모든 법률은 통과되고 나서 20일이 경과해야 발효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럼 공수처가 활동에 들어가냐? 아니 그때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이 돼서 네. 처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5분의 4의 찬성으로 네. 이제 선출을 하면 그중에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네. 다시 그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인사청문회를 또 거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뽑히는 데까지도 지금 몇 달이 걸려야 되거든요. 아, 멀었네요, 한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네.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사한테만 주게 돼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검사라는 용어는요. 네. 헌법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 헌법 12조 3항 영장주의에 관한 조항에서요.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네. 제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네. 그러면 영장 신청권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가진다. 그것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기소권은 검사가 이제 독점한다라는 네.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을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가 아닌 공수처의 검사에게 준다고 해서 위헌은 아닌 것이죠. 그거는 법률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 검사도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명칭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검사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가 가지는 모든 권한을 공수처의 검사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장 청구권은요? 영장 청구권도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네. 했을 때 그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 어차피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네. 이게 뭐 헌법에 위헌이 되는 소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뭐 이렇게 쏙쏙 정보를 전해주셔갖고 궁금증을 풀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되면 네. 굳이 공수처 필요가 없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도입은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다. 예.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란 것은요. 그 핵심 취지가 지금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경찰과 검사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를 깨고 수사지휘권을 삭제해서 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게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인 것이고 따라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권에 관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의 핵심 취지는요. 고위공직자들에 한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소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즉 공수처법의 역사적인 의미는 검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기소 독점권을 깨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 돼서
됐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이 도입이 안 되면 여전히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고 네. 해서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야말로 수사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수처하고 검찰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는 기소권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많이 논란은 안 됐는데 여러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찰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네.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많고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면은 지역 유지나 토호하고 경찰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갖고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신안 염전 사건이라든지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얘기도 나와요.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시 해달라고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또 쉬울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제 수사 지휘권을 삭제해 가지고 수사권과 관련해서 경찰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제 견제하게 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경찰의 그 수사 관행이 인권 친화적이었느냐? 검사보다 더.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경찰에 의한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선행 조건으로 혹은 통과와 병행해서 저는 몇 가지 경찰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첫 번째로 정보경찰이 있습니다. 맞아요.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경찰이 있고 그중에 한 3,300명 정도의 정보경찰이 있는데 자, 정보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수사부에 넘겨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경찰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국정원도 국내 파트를 없앴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모든 정보는 최고의 정보는 경찰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은 폐지하거나 수사기능과는 절대 상관할 수 없게 분리를 철저하게 시키는 그런 계획이 선행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지금은 국가경찰 아닙니까? 전국에 10만 명 넘는 경찰이 전부 국가경찰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경찰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치경찰제도 도입해가지고 해야 이렇게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경찰 폐지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혹은 함께 이렇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안이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만 명, 13만 명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보경찰 말씀하시는 3천 명이 넘고 그래서 경찰력에 대한 어떤 견제도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지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가장 뭐랄까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공수처가 또 좋은 게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수처가 또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는 이래저래 꼭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되게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갖고 저도 많이 알아들었고 우리 또 이분이시오 가족분들도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 신림동 CCTV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1심 재판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 주거 침입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CCTV 영상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판결 믿을 수 없는데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검사 출신 성폭력 전문 이승일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승일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처음부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고 법원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양쪽의 판단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중요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 이러한 성폭행 사건은 우선은 행위가 실행이 되어야만이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법적 논리인데요. 그것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법 감정 사이에 좀 거리가 있는 거다. 이걸 좀 확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생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행동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그런 어떤 성폭력의 의도가 있은 걸로 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또 법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건 당연히 성폭행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판결이 나면은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은 CCTV 보면 이렇게 그 남성이 이렇게 10분 동안 이렇게 막 머물면서 막 문도 두들기고 막 손잡이도 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문 열어보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로 성폭행 미수는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행동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우선 굉장히 새벽 시간대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한 시간이 지난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입니다. 그때 이른 아침에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동 현관을 들어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같이 탔다. 그리고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까지 갔다. 뭐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의 과거 이제 전력을 본다면 강제추행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고소가 이제 취하가 되고 결국 공소권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자기 그 옷에 있던 모자를 꺼내가지고 모자를 쓰는 그런 얼굴을 숨기려는 행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떤 성폭력을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어떤 이 현관문을 열려고 했던 그 행위 이전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으시군요.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예전에 성추행 전력이 있다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되지 않나요? 네, 만약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을 인정을 한다면은 저번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구나 해서 아무 뭐 선처도 안 해주고 전자발찌도 채우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성폭력 범죄가 있다고 해서 이번 것도 성폭력 범죄라고 당연히 인과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는 그런 법리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법리적으로 잘. 우리가 보통은 그런 식으로 판단은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사실 폭행 고의일 수도 있고 성폭력 고의일 수도 있고 강도 고의일 수도 있고 또 살인 고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고의인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아무 고의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건데 무조건 이제 성폭력 고의일 거야 저번에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을 이제 잡고 막 들어가려는 이런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 강도를 하려는 거였는지 살인을 하려는 거였는지 아니면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강간미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하기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사실은 이제 이게 징역 1년 실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
1년 이거는 어느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높은 형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거 침입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를 했다라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건데요. 이거는 결국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입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어떤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측면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이 피해자가 사실 그 문 안에서 느꼈을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충분히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주거 침입 그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상당히 세게 나온 것이다. 형량 자체는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승혜 변호사님이 검사를 그만두시 얼마 안 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지금 검사 측에서는 상당히 검찰 측에서는 좀 높게 구형을 한 거잖아요. 예, 재판부에서는 이제 성폭행 그 미수 혐의는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난 거고 그렇지만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구형을 한 거였고요. 전직 검사로서 보셨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검사였더라도 이렇게 구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성폭력법 이게 특별법으로 지금 적용을 한 건데 거기는 이제 징역 5년 이상 또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높은 형을 구형을 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나쁜 사람이고 이것도 이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형을 하고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구형을 한 건데 또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거를 실행의 착수로 또 무작정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또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거는 좀 검찰 측의 이제 논리가 좀 부족했다기보다는 고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또 이제 여성과 이 거리가 좀 있었던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내가 검사였어도 이만큼은 구형을 했을 것이다.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하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구형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한 것은 이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부가적으로 보면 만약에 성폭력 행위가 이제 인정이 됐다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신상 정보를 갖다 고지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아동이나 이제 청소년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고 그리고 5년 동안 보호 관찰 그리고 이제 야간 특정 시간대 외출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 등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을 갖다 금지하는 그 명령 이런 것까지 다 부가적으로 이제 부여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성폭력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부가적인 이런 조치들은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여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소한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지금 막 이렇게 문을 자꾸 흔든 거잖아요. 근데 문을 자꾸 흔들고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주거 침입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조물이었거든요. 권한 없이 타인의 건물 안에 이제 침입을 한 거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는 되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이었다. 그러면은 그 건조물 침입죄도 안 되고 주거 침입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아무 것으로도 처벌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동 현관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동 현관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걸로는 일단 또 뭐 주거 침입을 갖다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 피해자와 함께 같이 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실제로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혀 그 안에 또 아는 사람도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 이것 자체는 일단 주거침입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독주택이 아니고 어쨌든 공동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거기 그 안에 이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서 이제 주거침입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4708님은 단순히 정황만으로 처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나친 과잉 처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또 박용희님은 사건이 일어나야 범행이라면은 이러면은 이제 범죄가 예정되어 있다 한다면은 범죄 예비죄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하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실생활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하고의 괴리라고밖에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해야지 이게 처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어떤 행동을 처벌을 하려면은 어떤 가능성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뭐 실행의 착수를 요구를 하고 그럼 어느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법리적으로 엄격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결국 어떤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흔들리게 되고 그 부메랑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원칙을 또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문제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무슨 전력이 있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다시 이럴 거야라고 추정하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특정한 행위가 이제 발생하기 이전에 네. 어떤 진행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제 길에서 이제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200m를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같이 탔고 네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본인의 그 주거지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불과 몇 초 사이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자물쇠를 갖다가 여는데 그 이후에 10분 동안에 이제 한 행동을 보면 상당히 좀 고의성이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문을 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문이 도어락이었거든요. 네. 예, 디지털 도어락인데 그걸 갖다 라이터로 이제 비춰보면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번호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조합해가지고 비밀번호로 눌러서 이제 들어가려고 한 이런 시도를 보면 상당히 그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들어가려고 시도한 그것하고 실제로 이제 성폭력이라는 어떤 행위를 실행한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의도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그 범죄라고 인정하고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법리 사이에 조금 차이, 뭐 괴리나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과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현장에 이렇게 경찰들이 출동해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뭐 여성이 뭐 스토킹을 누가 한다 그래서 오면은 아가씨가 예뻐서 그래 뭐 이렇게 요새는 그런 건 없겠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문화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스토킹 뭐 그런 말을 이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나면은 이제 큰일이고 그렇죠. 요즘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뭐 누가 스토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주의를 하고 경찰도 또 가서 또 지켜봐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좀 조치는 예전에 제가 봤던 거는 별로 이렇게 세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떤 식으로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결이 나오고 있나요? 스토킹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킹에 대한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은 단순히 경범죄 처벌밖에 없어요. 10만 원 정도 벌금. 그거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하자.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도 그런 법에 포섭을 시켜서 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7643님 딸 둘 키우는데 무섭네요. 네. 그 핑크뮬리님 요즘 1인 가정이 많고 특히 여성 혼자 사는 분들 많은데 이런 범죄가 많아지니까 정말 두렵습니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법 감정으로 봐서는 이거는 좀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은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성폭력 전문 이승혜 변호사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의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를 대표해 주실 분들 모셨어요. 네, 오늘도 모국어로 짧게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중국 대표죠. 국립외교원 주임 강사이신 천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欢迎收听地球村会谈。 통역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네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구촌 회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청취자분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김에바. 아, 김에바 씨하고. 김에바입니다. 네, 국제회의 통번역사시죠.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Меня зовут Ким Ева. Теперь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нова с вами встретиться. 근데 이에바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김에바로 살까 봐요. 근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방금? 아, 저는 이제부터 김에바인 에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알제리 대표이십니다. 아브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السلام عليكم. أهلا وسهلا بكم. أرجو أن أكون عند حسن ظنكم. 안녕하세요. 저는 아브라브루바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학생이고 소강대 어학당을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그 정도는 잘하기는 아직 멀었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한국의 문화하고 역사를 저에게 되게 흥미진진했고 관심이 많아서 그냥 배우게 됐어요. K-pop 좋아한 거 아니에요? 네, K-pop은 한 쪽이죠. 아, 네. 누구 좋아하세요? 저 세븐틴은 좋아해요. 세븐틴. 세븐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호시 호시. 아, 제일 좋아하는 멤버예요. 아, 호시를 좋아하시는 아브라 씨였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BTS도 겨우 외웠어요. 아, 좀 아, 힘들죠. 그렇군요. 예. 13분이라고 그러니까, 맞죠? 13분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많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브라 씨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K-pop 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알제리에서는 뭐 많이 써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페이스북이요. 아, 페이스북을 네. 많이 쓰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쓰는데 네.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도 써요.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한 젊은 조사를 따라서 1위는 페이스북 한 50% 정도. 50%가 페이스북을. 네, 그 다음에 1위는 유튜브죠. 아, 그렇군요.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페이스북보다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좀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러시아 자체 그 SNS 후간딱제라고 있는데 뭐라고요? 후간딱제라고 약간 뭐 컨택트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쓰죠. 페이스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중국은 페이스북, 유튜브 안 쓰잖아요. 다 안 돼요. 아니, 뭐 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 안 돼. 뭐, 유쿠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중국에서 근데 네. 중국 본토에 네. 이런 그 동영상 플랫폼 많이 있어요. 지금 사용자 한 6억 명 정도 됩니다. 6억 명이. 네.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腾讯, 텐센트 동영상 텐센트? 플랫폼 많이 쓰고요. 그 네. 2위나 방금 말씀하셨던 요쿠입니다. 유쿠. 아, 텐센트를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유쿠를 많이 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준비한 첫 번째 뉴스가 독일에서 있었던 소식이에요. 지난 현지 시간으로 9일 독일에서 반유대주의를 선언한 이제 20대 남성이 그 시나거그라고 하죠. 유대 교회당에서 네. 그 총기를 난사를 해갖고 2명이 사망을 했는데 네.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또 충격적인 게 이게 그 트위치 네, 아마존에서 하는 게임 맞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그거를 통해 전 세계에 이게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고 한 2,000명 넘게 이거를 생중계를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다 봤다고. 네. 이 기사 우리 반 친구는 봤대요. 아 정말요? 네. 다 보고 있었대요. 어머나. 알고 본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냥 그거였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그냥 보고 있었대요. 그게 약간 연관 검색 그런 식으로 하면은 뜨니까.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나왔대요. 그렇군요. 중국에서도 이거 기사 나왔어요? 네, 저희도 똑같이 이런 기사. 그냥 중국의 그런 메인 매체들이 주요 매체들을 거의 다 보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세 분이 너무 한국말을 잘하셔갖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갖고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은 도대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인이든 한국인 아닌 한국인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친절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사실 이게 막 생중계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SNS 그 플랫폼의 폐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난 3월에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거는 생중계를 본 사람은 별로 없겠네요. 중국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알제리나 뭐 러시아에서는 봤던 사람들이 있나요? 저희는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트위치를 사용하는 그 유저들은 본 것 같고, 근데 트위치 자체에서 이 동영상을 상당히 빨리 지웠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다른 SNS로 이제 퍼지면서 찾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러시아, 뭐 알제리, 뭐 중국 이런 데서 뭐 비슷한 사건이 막 생중계되는 거, 꼭 살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냥 생중계로 사람들한테 밝혀지지 않아요. 원래 알제리에서 해도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보지기 위해 이렇게 공유하지 않아요. 저희는 한번 어떤 학생이 이제 그 학교 쪽에 그 사람도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약간 테러 같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할 거다라는 거를 인스타에 올리고 네,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는 생중계를 안 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올렸던 사건은 한 번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트위터를 사용하고 자기를 범죄를 치질기 하기 전에 그냥 밝혔어요. 사람들한테 저 이 위치에서 이 시간에서 물어보. 이런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막 맞아요.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뭐 자기도 뭐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생중계로 여러 번. 정말요? 진짜요? 네. 와우.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런 스트리밍 그런 프로그램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몇 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분이 그 자기 자살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네, 순목을 자해하는 그런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네티즌들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다음에 경찰이 그분을 찾아가지고 다음에 구조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구조를 해서 그래도 좀 근데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 네. 근데 보고 나서는 그냥 보고 있었을 때 신고했으면 아마 살릴 수 있을 텐데. 근데 보고 있는 장면 저도 찾아봤는데 방송하기 전에 이게 찾아보니까 그런 인터넷에 지금도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손목 자르고 피가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신고를 하는 것도 조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식으로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신고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그 영상이 이제 조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워낙 그냥 뭐 팔로워 수를 늘린다거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거를 올리면 어쨌든 사람들은 보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정말 중동에도 비슷한 지금 찰리 씨가 말씀하신 이렇게 구조가 되고 뭐 이런 중동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중동에서 뭐 그러니까 뭐지? 그 사우디에서 네, 맞아요. 그 18살 소녀를 그냥 고해해달라고 SNS로 그냥 올렸어요. 자기 트위터 그 계좌로. 왜 위기 상황 처했어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아랍 나라들이와 달리게 좀 규칙 같은 거 강하고 억지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냥 만들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삶을 살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그냥 일찍 결혼해라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쿠웨이트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가족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뱅콕 중국으로 그냥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중국어부터 그 호주. 방콕이면 태국 아닌가? 태국이요. 네, 태국. 네, 태국인데 그 태국은 그냥 태국부터 호주로 원래 도망가기로 했어요. 망명으로 그냥 망명으로 그냥 도망가기로 했는데 잡혔어요. 그 공항에서. 아이고.
그 소녀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경찰이 있는데 근데 그 잡히는 동안 SNS로 트위터를 올렸어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제 고향에 돌아오면 그럼 서방한테 죽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방님 막 제 남편하고 제 가족들 저를 죽일 거예요. 명예살인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막 UN 그리고 막 Human Resources 다 그냥 도와줬고 지금은 그냥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그냥 망명으로 지금 그렇군요. 시청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이렇게 막 생중계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뭐야 막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또 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잡혔는데 SNS를 통해 갖고서는 막 전 세계에 퍼뜨려 갖고서는 구조가 돼서 뭐 잘 끝난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네. 끝난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다라는 특히 말씀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도 그 알제리 입장에서는 좀 너무 보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슬람 나라들 중에 네. 지금 엄청 엄격하게 하는 나라라서 좀 또 바꾸면 좋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그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 뉴스 역시 또 뭐 인터넷 관련된 이야기인데 설리 씨 다들 아시죠? 네, 알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설리 씨가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고요. 엄청나게 심지어 설리 씨가 자살한 그런 네네. 이야기를 알게 되고 중국판에 그 트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버라는 웨이버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 방문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이제 얘기 뭐 소식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악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플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악플을 어떻게 규제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뭐 댓글을 쓰고 이럴 때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또 벌써 효과적이라고 지금 러시아의 에바 씨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근데 개인의 어떤 정보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우리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알제리 여기도 악플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하는가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악플이 많아요. 저희도 굉장히 안 좋은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스타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지금 가수 겸 MC 겸을 하시는 뭐 디자이너 겸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여성분이 계시는데 올가 부소바라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정말 가장 악플이랑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스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노래도 잘 부르지도 않고 사회도 그렇게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스타가 돼서 저러고 있으니 이제 계속 욕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정말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버티고 있군요. 네, 잘 버티고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워낙 그 악플 문제가 많아서 사실 한국 스타들의 그런 반응도 있고 요즘 뭐 TV 예능에도 그 악플의 방 그게 생길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악플이 있으면은 그냥 악플대로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거의 배제하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중국은 어떤가요? 근데 말씀하신 게 잘 버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괴로워하는 사람 더 주목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유명한 그 연예인热依扎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도 지금 자기가 악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받고 있고 약간 우울증 지금 증상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자괴감 들 것 같긴 해요. 이게 점점 굉장히 악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악플이 저도 받아봤는데 저는 내가 뭐라고 악플을 달지? 약간 이런 거에서 정말 되게 상처받아요. 아닌 사람인데 악플을 왜 저한테 주실까 했는데 몸이 아파요. 몸이 진짜로 정말로 몸이 아프더라고요. 원래 정신적으로 아프니까 그럼 몸까지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제리는 어때요? 알제리는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알제리 같은 나라는 원래 이슬람교라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싶으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치기 하는 정도는 얘기 안 해요. 그 댓글은 달지 않아요? 다른긴 한데 그냥 자기 정신을
밝히지 않고 아니면 그 악플에 대해서 쓰는 사람도 이름 안 써요. 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예의 바르게 네, 예의 바른 예의를 저 사람 지키려고.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정도구나. 저 사람 누군지 얘기 안 하고요. 네, 저는 이 사람을 노래를 못합니다. 그냥 평가 정도로 네. 이렇게 뭐 신상을 막 이런 건 아니고. 네. 우리 많이 배워야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좋네요. 네, 최근에 또 그 엄청 프랑스에서 불구하고 알제리도 이렇게 동시에 활동하는 가수가 네네. 있는데요. 그 최근에 알제리에서 콘서트 열린데 그 사람들이 콘서트장에서 봤잖아요. 막 밀다고 막 이렇게 보기 위해 사람들을 막 밀고 붙이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다음에 사람들이 이 가수의 SNS를 가서 막 DM을 했어요. 막 사과하라고 가족들한테 그냥 SNS 막 사과하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직접 가족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사과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가수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자기 대해서 악플이라는 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사람들의 평가? 그냥 저 진짜 제 잘못이 아니라서 근데 좀 어느 정도는 탓이 있으니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SNS도 한 4일 동안 정도 SNS는 하나도 안 읽려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좋게 기억할 수 있기 위해 그냥 네네. 노력을 하고 가족들한테 사과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점잖네요. 네. 안젤리가. 네. 그렇구나. 그럼 뭐 처벌되고 이런 것도 별로 없겠어요? 중국은 어떤가요? 처벌 같은 거 많이 되나요? 중국은 처벌 많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 중국 거기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런 악플 다는 게 저희가 사이버 폭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그 규제 같은 거. 예, 규제는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3년 징역까지. 3년 징역? 네, 3년 징역까지 판결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도 어떤 사람 다 판결 받은 사람도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구나.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그냥 일반 뭐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고요. 보통 정부에 대한 악플이나 그런 비판적인 글을 검열이 네, 약간 검열이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처벌이 되는데 그냥 네. 일반 연예인이나 그냥 일반 뭐 블로거 유저들에 대한 악플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그렇군요. 알제리는 점잖아서 뭐 그런 건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이제 점잖은 국가가 이제 알제리라는 거 오늘 새롭게 알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기 악플이 거의 없는 국가. 네, 아까 이바 씨 말씀했던 좋다. 것처럼 정보를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이 대통령 막 우리처럼 알제리는 똑같은 대통령이 25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뭐 그만해라 막 이렇게 물러야 되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올렸어요.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리는 네, 거예요. 올리는 근데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좀 심각하게 거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의견도 되게 점잖게 얘기하네요. 네, 다른 사람한테 시월 양보하라고 되니? 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 평화롭게 평화주의구나. 여기. 경찰도 보냈는데 경찰은 그냥 시민들이랑 이렇게 손을 잡아서 같이 시위를 했어요. 경찰들이 성진으로 손을 잡아요? 네, 시민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줄을 섰고 시위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좀 변화롭게. 결과는 신기하다. 결과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요, 대통령을 자리가 물려놨어요. 아, 진짜요? 네, 물려놨고 웬일이야. 같은 정부에 그 사람들이 막 비리를 있으면 그럼 감옥을 갔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오늘 가고 알제리 뉴스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선하네요, 있어요. 되게. 네, 그거는 진짜 2019년에 가장 큰 알제리 뉴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알제리라고 검색해보면 그거 먼저 나와요. 그 시외에 이미 뭐 사진들 같은 거. 근데 저렇게 국민들 얘기 들어주는 정부 되게 좋네요. 나라 같아요. 네,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뭐 똑같은 반응이세요. 지난주하고도. 네, 카라 포에버님 카라 좋아하시나 보는데 외국 분들이 직접 나와서 전해주니 더 생생한 느낌입니다. 환영합니다 보내주셨고 네, 또 감사합니다. KHJ2651님 한국 사람 아닌가 해서 유튜브 들어봐 오셨다고 한국말 네. 진짜 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시고서는 뭐
온라인 스트리밍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악플 문제도 함께 다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국가들마다. 네. 이렇게 나눌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시간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진짜 재밌는 거 하면 항상 시간이 그쵸. 없어요. 네, 재밌어서 이제 시간이 모자랐는데 어쨌든 네. 헤어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슈 또 주제 가지고 와서 네. 이렇게 지쿠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브라 씨, 또 국립외교원의 주임 강사인 천리 씨, 국제회의 통번역사인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6시 2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곡으로요. 마이클 잭슨 노래죠. 힐 더 월드 들려드리겠습니다. 힐링 많이 하세요.